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여러 일정을 소화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새 정부의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식에서 국민 소통, 통합을 일단 강조를 했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는데 취임사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취임사가 사실은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예. 처음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갑자기 치러진 취임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하게 치러졌고 그래서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취임식 전체가 한 20여 분밖에 안 되는데 취임사는 제가 보니까 한 12분 내지 13분 가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뭐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라든가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소통의 메시지,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또 안보 위기를 해결하겠다. 또 민생 및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크게 4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할 말을 다 했는데 굉장히 짧게 한 12, 13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문 위주로 장황한 설명이 없이 또 여러 가지 현란한 수식어 없이 단문 위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 제가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제 관심을 끈 단어는 뭐였냐 하면 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한 분 한 분 잘 섬기겠다. 그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밝힌 게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강 국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국가가 사실 굉장히 비상사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선거가 있게 된 경위도 그렇고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타난 것도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해외 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 관계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또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겠죠.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가 소략하다, 소홀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긴장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간소한 취임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취임사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저께 저녁 때 승리하고 나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흐르더라고요. 크게 뭐 개혁과 통합을 동시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저께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과 통합이 뭔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 지명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을 갖다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봤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정책 방향 같은 거 제시를 갖다 좀 자세하게 하는 거는 오늘 생략을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차차로 이제 드러날 일이니까 뭐 좀 기다려도 좀 될 것 같고 오늘 또 그 말씀 중에 취임사에서 있었던 말은 아니지만 야3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갖다 해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된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임사 내용 전반적으로 두 분 모두 분석을 해주셨고요. 앞서도 얘기하셨는데 인선 내용도 얘기 나온 김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대로 국무총리 후보에는 이낙연 전남지사 지명했고요. 국정원장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내정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 임명했는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허니문 기간이죠. 좋다고 평가를 되겠죠. 우선은 이낙연 지사의 경우에는 성품도 원만하고 경험도 많아서 뭐 좋은 제목을 골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우에 일부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이제 전대협 의장을 했고 임수경 의원을 그 당시 학생을 북한에 파견했던 문제 뭐 이런 걸 좀 지적을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과거 30여 년 전의 일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임종석 실장이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걸러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예. 그거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선택과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임종석 의원 비서실장 자신도 의원을 갖다가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여러 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협치가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뭔가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역시 저도 오늘 남은 인선 내용 평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오늘 인사를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인사들을 했는데 오늘 인사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깜짝형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깜짝형 인사하고 그래서 명망가를 기용하는 그런 인사는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그동안은 다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인연을 좀 맺은 원래는 다른 계파였더라도 중간에 예. 다 인연을 맺어서 뭔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역시 그 핵심 포스트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진영을 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각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낙연 전남지사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영남권이기 때문에 비영남권 출신을 기용해서 통합 내각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학생운동 출신의 임종석 전 의원인데 해서 굉장히 젊은 청와대를 지향하겠다 하는 이런 걸 보여준 있는데 오늘 발표한 네 사람이 보면 출신 지역들이 보면 전남 출신이 두 사람, 그다음에 충남 출신이 한 사람, 그다음 서울 네. 출신이 한 사람에서 지역 안배를 한 또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영남권은 오늘 제외했고 뭐 이런 점들은 어떤 무난한 인사고 특히 검증에 있어도 지금 당장 현재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큰 문제가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이런 핵심 포스트 인사에서 그런지 오늘 그 취임사에서 이야기한 폭넓은 인사를 하겠다, 인재를 기용하겠다,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위주로 이렇게 폭넓은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데서는 오늘은 이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늘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 앞으로 추가 인사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다른 정파라든가 또 정파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 기용하는 폭넓은 인재 기용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와서 발표를 네. 했거든요. 네. 미국 대통령이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 새로운 시도죠. 예. 그리고 파격적인 시도고요. 저 야당 당사 찾아간 것도 파격적이었고 네. 이것도 파격적인데 저는 뭐 좋았다고 봅니다. 우선에 소통하는 모습을 좀 과시를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 예. 우선에 네. 강했고요. 그 대통령이 보통 취임하면 일주일 내지 열흘 사이에 일어나는 메시지,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행동 방식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 정부가 어떻게 가겠다 이런 걸 읽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효과는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주요 인물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신임을 과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본인이 설명을 하고. 예. 근데 뭐 굳이 지난 정권하고 자꾸만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장관들이 대통령도 못 뺀다. 또 뭐 인사권도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 장관들이 무슨 일을 하기도 힘들다. 그런 말들이 지적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신임을 주고 네.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정말 그럴지 안 예. 그럴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형식 말고요. 인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이렇게 좀 흘리고 반응을 본 다음에 네. 이렇게 임명을 하거나 이런 걸로 봐서는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런 스타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시동을 건 가운데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전 정권 장관들의 사표 수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총리로 내려온 네.
황교안 총리와 이제 오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찬하는 자리에서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텐데 첫째가 바로 이제 그 거치 문제를 논의했을 겁니다. 제가 현재 사의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황교안 총리와 장관들의 일괄 사의를 전달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 당장 처리를 못 하느냐?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현재 장관을 제청하는 권한은 헌법상으로 총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이낙연 총리 지명자를 지금 현재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과연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거쳐가지고 임명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총리는 네. 임명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빨라봐야 청문회까지 하다 보면 한 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옛날에 DJP 공동정부가 들었었을 때는 김종필을 당시 총리설이라는 임시로 앉혀놓고 임명 동의가 되는 데까지 6개월 가량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국정이 좀 안정이 늦어졌는데 현재 그런 상황에서 후속 장관을 지금 빨리 임명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빨리 결정이 된다면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하게 황교안 총리에게 제청을 받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장관들 사표를 받지 않는 이유는 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빠져버리면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차관 중심으로 새로 임명한 차관 중심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가동될 수 있는 네. 이런 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걸 고려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려면 여야의 빨리 협치 관계가 빨리 성립이 되면서 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예. 이유 때문일까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표를 좀 선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국무회의 정족수 범위 내에서 이게 안정이 될 수만 있으면 선별 예. 수리 가능하겠죠. 네. 그렇지만 선별 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럼 거기서 수리 당하는 사람, 또 수리 안 되는 사람 뭐 사이에 여러 가지 뭐 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예.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새 정부가 문재인 예. 대통령 정부가 판단을 해서 할 일이고 그 정도까지는 뭐 국민들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첫날인 오늘이 정말 바쁜 일정으로 이제 가득 찼던 것 같은데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첫 업무 지시로 선택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예. 사실 제시한 공약 중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둔 게 일자리 창출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 일자리를 굉장히 늘리는 이런 거에서 상당히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이 젊은 층과 또 그다음에 또 고령층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가 또 실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투자도 적게 이루어지지만 저고용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어야만이 소위 말해서 소득을 높여주면서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자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경제 문제에서 가장 큰 거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행보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특히 야 4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서 협조를 구한 부분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사를 먼저 찾아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들,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행보가 오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아까 취임사 발표에다가 그다음에 총리 이제 내정자 발표라든가 그다음에 야당 당사 방문인데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게 야당 당사 예. 방문과 그다음에 야당 지도부와의 릴레이 면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당사를 직접 방문했고 다른 야 3당은 국회에서 10분간씩 순차적으로 만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역대 대통령들이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저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네. 그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이렇게 취임 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중간에 청와대 불러서 뭐 영수회담이니 뭐 이런 거를 갖는 경우는 있지만 네. 이렇게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리고 이거를 오늘로 그치지 않고 수시로 임기 내내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약속이 끝까지 이어지면 진짜
협치와 통합의 정치에 유사한 그런 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런데 오늘 그거를 맞이하는 이제 당의 입장,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여러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무조건 좋게만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더 달라라고 하는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러한 대통령이 국민들하고도 소통해야 되지만 소위 정치적 반대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원래 보통 이 야당과 이제 언론이거든요. 사실은 비판을 목소리를 하는데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례적인 행보였다.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또 파격적인 행보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의미를 좀 더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대통령 말씀인데 저기 자유한국당 갔을 때 본인이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20년을 성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촛불시에서 이 대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는 국민들이 정말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바꿔 말해서 민주화 2.0을 새로운 시대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어떤 특정 정부의 계승자처럼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년을 갖다가 다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뭐 성찰할 건 성찰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혔고요. 또 거기에 또 동등하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 이야기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정반합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무슨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 순간에 나오는 건 아닐 테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두루 한국 정치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을 갖다 오늘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박지원 대표 등 이제 지도부가 사퇴를 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대표와 만나서 양당이 같은 뿌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사표를 낸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치르고 패배하면 지도부가 사표 내는 거는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양당이 같은 뿌리라 하는 거를 다른 당 방문했을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걸 강조한 것을 보면은 역시 이 민주당의 지금 의석이 과반 의석에 일당이긴 합니다만 과반 의석이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과반 의석이 150석이 돼야 되는데 12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민의당이 지금 4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뭔가 실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내서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낸다면 저희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과반 의석이 있어야 사실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법안 처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뭐 요즘에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180석 이상이 있어야 더 제대로 됩니다만은 최소한 150석은 있어야 됩니다. 150석 또는 160석 가량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국민의당하고 본심은 아마 다시 옛날대로 우리가 다시 한 집안이 되자 통합을 하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통합이 안 된다면 연정의 파트너로 정책 연합을 통한 연정의 파트너로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과연 국민의당은 어디로 갈까요? 놓고 국민의당의 구성원들 사이에 야당으로 노래로 말하면 야당으로 갈까요? 여당으로 갈까요? 아마 이 고심일 건데 여당으로 가게 되면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야당으로 우리는 그래도 야당으로 가야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앞으로 총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야당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국회 운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죠. 네, 국장님께서는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통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목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민의당 의원들도 또 흔들리는 마음 속에 뭐 자꾸만 눈길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선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다당제적 형태를 인정을 했고
표를 줬고 선호를 했습니다. 그 국민이 짜놓은 이 구도를 갖다가 정치권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휘젓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당장 국민의당 합쳐봐야 180석을 못 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효과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합치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을 합하도록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뭉치면 저쪽도 뭉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함부로 시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까 우리 김 부장님 말씀 중에 그 안 되면 협치라도라고 그랬는데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협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잘 잡아가는 게 오히려 협치 폭을 바른정당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넓힐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국내적으로는 협치, 일자리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존재하고 또 국제 현안 가운데 얽힌 실타래로는 한미 관계도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한미 관계 관련해서 필요하면 워싱턴으로 곧바로 날아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조속히 갖는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고 예. 한미 동맹 관계를 이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이런 자리를 갖는 게 양국에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거로 보고요. 이제 곧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와 통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미 관계에서 좀 중요한 현안이 뭐냐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다음에 이 사드 문제를 지금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또 하나는 경제 문제에서 한미 FTA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적자 문제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죠. 대미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굉장히 국익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묘한 게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확고하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나를 세워놓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역시 사드 문제로 얽혀 있는 게 또 중국이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이제 축전을 보냈는데 글쎄요, 문 대통령 한중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외교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하부적으로는 실무자들끼리 이 양국 관계나 이런 걸 갖다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미국하고도 중국하고도 일본하고도 러시아하고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외교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강하고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는 예. 했지만 그 한마디에 뭐 잘 해결될 거는 아니죠.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 전에 이 과거에 보면 정상회담 한 번 하고 나면 뭐든지 다 잘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잘 해결 안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상대가 있다 이 점을 갖다가 국민들한테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길게 갈 거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근데 이게 길게 가는 레이스에 좀 장점이 있어요. 이 대선 기간도 레이스 긴 상태에서 박스권에서 조금씩 붙여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바둑으로 치면 이창호식 바둑이죠. 눈 터지게 개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긴 건데 이 외교 관계도 저는 이창호식 바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묘수 한 방에 끝나는 외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우리랑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 문제 해결이 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아직 그런 것들은 잘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국제관계 속에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풀이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쨌든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4가지 과제를 어저께 2가지 큰 과제가 있다 그런 건 마냥 개혁과 통합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이어서 이런 이러한 안보 위기를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닥친 요즘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거, 이게 크게 4가지로 이제 보고요. 경제 문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를 조속히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신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네. 아시아에서 가장 힘든 일자리를 맡게 됐다. 예. 얼마나 한국에서의 이 일이 어렵다고 하는 거를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 AP통신이 아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제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그 왜 어려운 일자리라 그래, 힘든 일자리라 그랬냐면은 한국에서의 여의 좌우 세력 간의 이런 분열을 치유하면서 통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빈부격차 이 문제를 치유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핵으로 무장한 이 북한의 이 호전적인 독재자, 지도자와 상대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은 가장 힘든 일자리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힘든 일자리에서 그동안 재수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